우유 좋아하시나요? 저는 즐겨 마시는 편은 아닌데요. 그래도 매운 음식이나 빵을 먹을 때는 우유만한 게 없죠. 그런데 정말 우유만큼 말 많은 식품도 드물 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완전 식품. 이라고 불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유 먹으면 큰일 난다. 라는 말이 들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우유가 뼈에서 칼슘을 빼낸다든가 성장 호르몬과 항생제가 들어있다든가 카제인 단백질이 자폐증이나 파킨슨병을 유발한다든가 심지어 여러 암의 발생률을 높인다는 얘기까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누구는 괜찮다고 하고 누구는 안 좋다고 하니 정말 먹으라는 게 말라는 겨.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유에 대한 여러 의혹들을 싹 조사해봤습니다. 먼저 우유를 마시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간다는 주장부터 살펴볼게요. 이를 산성제 가설이라고 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우유는 우리 몸을 산성체질로 만든다고 해요. 우유가 소화되는 과정에서 황산염, 인산염과 같은 산성물질이 형성되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산성화된 몸을 중화시키기 위해선 미네랄이 필요한데 뼈에서 칼슘을 빼내 이를 충당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빠져나온 칼슘은 소변으로 배출되고 그 결과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안 됐네 칼슘. 그래서 이 이론이 진짜냐? 일단 우유가 산성식품으로 분류되는 건 맞습니다. 정확히는 잠재적 신장 산부화 값을 높이는 건데요. 그런데 이건 우유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다 해당됩니다. 심지어 우유는 그 중에서도 수치가 낮은 편이죠. 억울해. 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어요. 실제로 우유를 마신 뒤 소변으로 배출되는 칼슘량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진짜 칼슘이 빠져나가는 겨. 하지만 이건 뼈에서 칼슘이 나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유 자체에 칼슘이 워낙 많다 보니 몸이 흡수하고 남은 게 그냥 소변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2009년 메타 분석에 따르면 산성도가 조금 높아져도 칼슘 균형이나 뼈의 칼슘 흡수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2022년에 나온 메타 분석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고요. 결론적으로 현재 과학계에서는 산성제 가설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난 성장 호르몬이 제일 걱정됨. 원래 성장 호르몬은 사람도 소도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물질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인공적으로 만든 성장 호르몬인 RBST죠. 이 호르몬은 미국의 몬산토에서 개발했습니다. 젖소한테 주사하면 우유 생산량이 10에서 15% 정도 증가한다고 해요. 1993년 FDA는 큰 문제 없음. 이라고 판단해 승인을 내렸고요. 그런데 이유 호르몬 주사 맞은 소의 우유가 유통된다. 라는 소문이 쫙 퍼지면서 사람들의 불안이 커지게 됩니다. 이에 EU, 캐나다 등은 법적으로 RBST 주사를 금지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금지는 아니지만 현재로서는 사용하는 곳이 없어 금지 국가와 다를 게 없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하지만 설사 RBST가 들어있다고 할지라도 이게 소버전 성장 호르몬이라서 사람에게는 사실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 호르몬을 사람에게 직접 주사한다고 해도 드물게 알레르기 같은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 성장 촉진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물며 우유를 통해 섭취한다고 하면 그냥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성장 호르몬 말고 IGF-1인가? 그게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IGF-1은 인슐린 유자 성장인자로 세포의 성장, 분화, 재생을 촉진합니다. 앞에서 본 성장 호르몬을 맞으면 IGF-1이 촉진돼 몸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성장 호르몬은 일종의 독촉장이고 IGF-1이 실제로 일을 하는 놈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IGF-1의 증가는 암세포의 성장, 조기사춘기, 심혈관 질환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럼 어떡해요? 하지만 우유 속에 들어있는 IGF-1은 먹어도 큰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냥 단백질이라서 소화되거든요. 참고 암세포도 먹으면 소화된다. 이보다 문제는 우유 속에 들어있는 당, 단백질, 아미노산 등이 우리 몸속에서 IGF-1 합성 작용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하루에 한두 잔 정도를 마시면 IGF-1이 대략 5에서 10나노그램 정도 증가한다고 하니까요. 근데 사람이 평소에 100에서 250나노그램 정도 왔다리 갔다리 하거든요. 이 정도는 매우 소량이라 몸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다만 전립선암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어서요. 이건 뒤에 암파트에서 자세하게 볼게요. 그럼 항생제는요? 이건 확실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항생제가 든 우유를 마시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거나 지속적으로 노출될 시 장내 미생물 균형이 무너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검사를 정말 철저하게 합니다. 항생제를 포함해 여러 유해물질을 테스트하는데 기준치가 초과되면 바로 전량 폐기 및 회수 조치가 이루어져요. 그러니 우리가 먹는 우유에서 항생제가 나올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됩니다.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주제가 카제인 단백질이죠. 이게 자폐증이나 파킨슨병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카제인은 우유에 들어있는 주요 단백질이에요. 우유 단백질 중 80%가 카제인 단백질이고 나머지 20%는 유청 단백질입니다. 참고로 우유가 불투명한 하얀색이잖아요. 이건 카제인이 칼슘이나 인산염과 결합해 미실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모든 카제인이 이슈가 되는 건 아니고요. A1 카제인과 A2 카제인이 있는데 이 중 A1 카제인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원래 야생에서는 A2 카제인을 주로 만들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로 마시는 우유는 홀스타인이라고 하는 종에서 나오거든요. 얘는 A1 카제인을 주로 생성합니다. A1 카제인은 소화 과정에서 베타카소모르핀 7이라는 아편과 유사한 펩타이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성분이 소화장애, 파킨슨병, 자폐증, 심혈관 질환, 암 등과 연관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거죠. 하지만 현재로서는 소화장애를 제외하면 다 증거 부족. 이라고 해요. 그 까다로운 유럽식품안전청도 증거 불충분이라고 판단했으니까요. 2019년에 발표된 A1 우유 관련 메타 분석 결과를 보면 소화에는 약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나머지 질병과의 연관성은 신뢰도가 낮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래도 A1 우유가 좀 걱정된다면 A2 우유를 마시면 돼요. 얘가 소화불량이 좀 덜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근데 소화불량은 유당불내증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네, 맞아요. 소화불량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은 유당입니다. 유당은 말 그대로 우유 속에 들어있는 당분이에요. 이 당을 소화하기 위해선 유당분해 효소가 필요한데요. 어렸을 때는 모두가 이 효소를 가지고 있지만 성인이 되면서 대부분은 이 효소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유당이 제대로 소화를 하지 않은 채 장까지 내려가고 이걸 장내 미생물들이 발효시키면서 가스나 산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에 복통, 울렁거림, 복부팽만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한국인은 약 75%가 유당불내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해결법은 간단해요. 락토프리라고 하는 유당을 제거한 우유를 마시면 됩니다. 근데 그건 좀 맛이 별로던데. 그럼 상한국인식 해결법도 있는데요. 바로 마셔서 이겨내자. 입니다. 우유를 매일 조금씩 마시다 보면 나름 내성이 생길 수 있거든요. 유당분해 효소가 생기는 건 아니고 우리 몸속의 미생물 환경이 바뀌는 거지만요. 그럼 하루에 한 컵 정도는 마실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개인차가 있는지라 매우 민감한 사람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유를 끊으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요? 그러니 여러모로 락토프리 우유를 마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유당이 장누수 증후군을 일으킨다는데요. 여기서 장누수 증후군은 장을 둘러싼 점막세포가 느슨해져 장 속 유해군이나 음식물 찌꺼기가 혈액 속으로 흘러들어가 독소 반응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건 공식적인 의학 진단명이 아니에요. 즉 모든 의사가 인정하는 병은 아닌 거죠. 하지만 장 투과성을 높이는지에 대한 연구는 있는데요. 지금까지 유당이 직접적으로 장벽을 느슨하게 만든다는 신뢰도 높은 증거는 없습니다. 장벽을 손상시키는 건 우유보다는 알코올, 스트레스, 약물, 고지방 식단 같은 것들이죠. 다른 곳에서도 많이 보이는 애들이군. 자, 그리고 마지막 우유가 암을 일으키는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를 종합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는 암은 세 가지입니다. 전립선암, 대장암, 유방암. 먼저 전립선암부터 살펴볼게요. 몇몇 연구에서는 우유가 전립선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3년 메타 분석에 따르면 우유를 꾸준히 마신 남성에게서 전립선암 위험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죠. 그 이유로는 앞에서 본 IGF-1 증가가 지목되고 있어요. 다만 이 분석에는 교란 가능성이 있어서요. 이를 보정하면 실제 위험도는 다소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우유가 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경우도 있는데요. 2025년 발표된 최신 연구를 포함해 여러 메타 분석에서 우유가 대장암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여겨지고 있죠. 우유가 대장에 왜 좋아요? 우유 속 칼슘이 대장 내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발효유나 요거트 등도 유사한 보호 효과를 보인다고 해요. 마지막으로 유방암, 여기에 대해서는 다소 연구 결과가 엇갈립니다. 누구는 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하고 누구는 낮춘다고 하고 누구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하죠. 그래도 몇 가지 경향이 관찰되었는데요. 폐경전 여성의 경우 저지방 또는 탈지 우유를 섭취했을 때 유방암 위험이 줄어드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총우유 섭취량이 많을수록 혹은 고지방 유제품을 먹을수록 2알 음성 유방암의 위험성은 높아졌다고 하죠. 즉 저지방 우유를 적당히 마시는 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일반 우유 혹은 고지방
유황유 제품을 과하게 섭취하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러한 결과들은 확실한 인과관계로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해서요. 가능성 수준에 머물고 있어요. 또한 폐경후 여성의 경우 우유와 유방암 사이 뚜렷한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고요. 이외에 다른 암들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언뜻 가능성이 보이긴 해도 확신하기에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 우유가 정말 위험한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실제로 위험하다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부분도 있죠. 안 위험하다는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하지만 보수적으로 생각해서 나쁠 건 없습니다. 건강에 좋은 줄 알았던 게 뒤통수를 친 적이 꽤 있으니까요. 하지만 잘못된, 과장된 정보로 무서워하기보다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상황을 알고 판단하면 좋으니까요. 오늘의 결과를 참고 삼아 내 소신대로 우유를 마실지 말지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유만큼 인류가 오래 먹어온 식품이 없기도 하고 평소에 먹는 콜라나 귀신이 고칼로리한 음식이나 맥주를 생각해보면 우유는 나름 선녀가 아닐까 싶기도 하네요. 그럼 지금까지 몽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